산길로 이어진 작은 길들. 승강기의 문이 8층에서 열렸다. 망사조끼를 걸친 택배원은 열린 문 안으로 선뜻 들어서지 않았다. 좁은 승강기 안을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를 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는 듯했다. 불편을 감지한 택배원은 밖에 선 채로 안쪽에 있던 성아에게 내릴 거냐고 물었다. 남자의 말씨는 태석태석했다. 외곽에 있는 강변으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 내려가던 성아는 택배원의 질문이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택배원은 승강기 안을 꽉 차지하고 있던 자전거가 무조건 내려주기를 바라는 표정으로 승강기 밖에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남자는 좁은 자리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마뜩찮은가 보았다.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존재가 어서 빨리 아무 층에서라도 내려주어 자신이 편하게 승강기에 오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성아는 중간에서 어정뜨게 승강기를 멈춰 세운 택배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성아에게 굽재는 기분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성아는 자신이 이곳에 관리비를 내며 14년을 산 거주민임을 떠올렸다. 하여 성아가 지불한 관리비로 운영되는 승강기에 거저 올라탄 남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했다. 남자는 상대가 내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태여 내릴 거냐고 물었다. 성아는 고개를 흔들며 남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승강기로 들어온 남자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평범했는데 왠지 성아는 그가 무지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태도에서 그가 자기 위주로 사는 인물임을 유추했기 때문이었다. 자전거를 툭툭 치는 남자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1층에서 성아는 남자와 헤어졌다. 헤어질 때 얼핏 느낀 거지만 남자는 무지해 보이는 얼굴일 뿐 아니라 키도 작았다. 성아는 자신의 키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대의 키를 감지한 후 그가 남자치고는 작은 키라고 생각했다. 자전거는 강변으로 향했다. 페달을 밟으며 성아는 생각했다. 남자를 위해 승강기에서 내려줄 수도 있지 않았느냐고. 일부러 그래줄 필요야 없었겠지만 기꺼이 내려줄 수 있다는 마음만은 가졌어야 했다고. 나를 굽힐 수 없다는 평소의 뻗대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성아는 필요 없는 짓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었다. 성아는 자신이 관리비를 내고 사는 아파트의 거주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제 것이라 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은 채 자신이 이 세상에 와 있음을 떠올렸어야 했다. 남자는 관리비를 내는 거주민의 요청으로 승강기를 이용한 것이었다.
하니 거저 승강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성화는 남자를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섣불리 판단했던 것이 스스로 탐탁잖았다. 혹 그가 자기 위주로 사는 인물임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화가 따져볼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너는 왜 노란 꽃이니? 라고 꼬투리를 잡는 것과 비슷했다. 여러 빛깔의 꽃들 중에 흰 꽃은 어째서 흰지, 빨간 꽃이 하필이면 왜 빨강으로 피어나서 살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았다. 성화는 남자가 우매해 보이는 데다 키까지 작다고 흠을 잡았다. 그 사람보다는 왠지 내가 더 우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남자의 겉모습을 초라하게 여긴 것인지도 몰랐다. 남자에 대해 이렁저렁 느꼈다지만 실상 그에 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와의 만남은 기억에서 곧 사라질 것이었다. 강변에서 마라톤을 하던 성화가 자전거를 타게 된 것은 달리는 일이 꽤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달린다고 해서 체중이 조절되거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슬쩍 생각을 굴려놓고서 마라톤 대신에 자전거를 탔다. 페달을 적잖이 밟아서 허벅지에 힘이 붙었을 쯤 성화는 자전거의 방향을 바꾸었다. 돌아오는 길에 성화는 아파트 후문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주변을 둘러싸고 고만고만한 슈퍼가 5개나 되었다. 최근에 생긴 헬로 편의점으로 들어간 성화는 우유 한 팩과 풋고추 한 봉지를 샀다. 근래에 편의점 사장은 바빠 보였다. 시간제로 일하던 학생을 내보내고 사장이 직접 카운터를 보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헬로 편의점이 들어오기 전에 그 자리에는 교회가 있었다. 교회가 있기 전에는 학원이 있었고 학원이 있기 전에는 횟집이 있었다. 성화는 횟집에 가서 광어회를 먹었다. 아는 이와 마주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회를 달게 씹었다. 횟집이 나가고 학원이 문을 열자 성화는 아이를 그곳에 보내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체육관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를 그냥 가까운 데로 보내어 피아노를 치게 한 것이었다. 학원이 나가고 이어 교회가 들어왔는데 각종 악기들이 앙상블을 이룬 모습이 통유리로 된 창밖에서 보였다. 연주에 맞추어 사람들이 성가를 부르는가 보았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성화는 교회에 나가보려 했으나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다. 새롭게 준공된 건물로 교회가 이사를 갔기 때문이었다. 교회가 이사를 가고 난 다음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온 것이었다. 편의점 주인의 얼굴이 밝아진 것을 보니 부인과 교대로 카운터를 보며 가게를 꾸려감이 그런대로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전에 편의점 주인은 좀 오만한 인상이어서 성화는 그의 얼굴을 좋아하지 않았다.
외제차를 옆에 대놓고 편의점 안을 거만한 태도로 어슬렁거리던 주인은 잠시 머물렀다 바로 사라졌다. 그러던 그가 이지막에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카운터를 보며 가게에 붙어 있었다. 우유와 풋고추 값으로 성화는 지폐를 냈다. 계산을 하고 남은 잔돈을 저쪽에서 건넸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네진 동전이 성화의 손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채 카운터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성화는 등을 구부리고 동전을 찾아보았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자 아예 무릎을 꿇고 카운터 밑을 더듬거렸다. 굴러들어간 동전을 간신히 건져 올린 성화가 고개를 들어 주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노골적으로 째릴 수는 없어서 오래 그의 얼굴을 쳐다봐 줌으로써 제 감정을 표시했다. 그러자 편의점 주인이 변명을 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동전이 떨어진 건 내 탓이 아니에요? 그가 동전을 건넬 때부터 그것이 손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성화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거스름돈을 내주면서 자신의 손이 상대의 손에 닿지 않게 하려는 듯 손바닥 위에 동전을 날려주었기 때문이었다. 손과 손이 닿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과잉 행동을 하는 그가 성화는 언짢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어 성화가 동전을 찾는 동안 돈을 던지듯 건넸던 그는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런 그를 향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오래 쳐다봐주는 정도였지만 마음은 이미 좀 상해 있었다. 남들이 나에게 보이는 행동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어째서 손님의 손에 제 손이 접촉되면 안 되는 것일까를 성화는 돌아오는 내내 생각해 보았다. 옛날처럼 남녀간에 내외를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성화는 제 외모가 퍽 예뻤기에 상대가 접촉하기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어버렸다. 편의점 주인이 어째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차피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별 의도 없이 우연히 벌어진 일일 수 있었다. 성화는 편의점 주인에게 겨누었던 시선을 곧 후회했다. 시시한 일에 대해 너그러움을 가지지 않았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람은 저도 모르는 사이 남의 도움과 이해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성화의 머릿속에 어머니에게 대들었던 사춘기가 기억났다. 그때 어머니가 성화와의 말씨름에서 져주지 않았다면 위아래 없이 맞서는 성화의 태도를 너그럽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성화는 작금까지도 기고만장하며 살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물러서주는 어머니를 보며 성화는 고개를 바짝 쳐들고 대드는 일을 더는 할 수 없었다. 어른의 권위로 아이를 이길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다. 헬로 편의점에서처럼 사소한 불손을 겪을 때마다 성화는 사람들이 왜 나에게만 불친절할까 라고 느꼈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 사는 일이 힘들기만 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해 형성되었든 간에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요인이 아버지였음을 성아는 확신하고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기에도 까마득한 어린 시절을 기억하다 보면 아버지는 늘 불량한 말씨와 태도로 성아를 대했다. 아버지 탓을 하는 성아에게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후레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한데 성아가 아버지의 불량을 입에 올리면서까지 과거를 들먹이는 이유는 아버지에게 잘못을 돌리려 한다기보다 이제라도 자기 역사를 점검해보자는 의도에서였다. 다 지나간 자취를 늦게라도 따라가 보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 역사가 단지 과거의 일일 뿐이라면 옛일을 들추지 않는 것이 맞았다. 다만 그것을 통해 내가 현재의 이런 시점에 있게 되었음을 아는 바에야 지난 일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 성아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아버지의 불량을 겪어왔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항하다 보니 성아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어른으로 커갔다. 물론 아버지가 그러는 데에는 아버지대로의 이유가 있을 터였다. 아버지의 불량을 오래 겪은 탓인지 성아는 말할 것도 없이 남들은 더 불량하거나 부정적일 것이라고 여겼다. 부모를 믿지 못하는 마음은 남을 믿지 못하는 대로까지 확장이 되어 살아오는 내내 행복하지 않았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속은 노상 가시밭길이어서 순간순간 불신을 품고 어렵게 살아야 했다.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내심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선량에 목말라 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낮은 자세를 취하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성아는 항상 자신을 낮추었다.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상대에게 해를 입힐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인들이라고 생각했다. 한데 그렇게 인간의 선성을 기대한 것은 잘못이었다. 자기보다 낮게 보이는 상대를 약자로 인식하여 짓밟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사람들이었다. 성아는 이제 사람들이 어째서 나에게만 불친절할까라는 마음은 갖지 않았다. 한이 편안한 마음으로 편의점 주인에게 들려줄 말이 있었다. 그것은 아파트 정문으로부터 3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던 가게에 대한 얘기였다. 그 가게는 다른 체인점보다 규모가 크고 시설도 번듯한 김밥랜드라는 식당이었다. 지저분해 보이는 곳에서 음식을 사 먹지 않은 사람들은 깔끔한 김밥랜드에서 김밥 외에도 수십 개의 메뉴를 시켜 먹었다. 얼마 후 손님이 와글와글한 김밥랜드의 맞은편으로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다. 그것은 건물 귀퉁이에 문을 연 김밥하우스라는 가게였다. 건물 모서리에 삼각김밥 모양의 허술한 분식집이 새롭게 들어와 앉을 때 성아는 구멍가게 하나가 더 생겼다고 여겼다. 자루잰 듯 반듯반듯한 김밥랜드의 모양과는 대조적으로 김밥하우스의 외부는 초라했다.
한데 몇 달쯤 지났을 때 변변찮아 보였던 김밥 하우스에 손님이 바글거렸다. 화려했던 김밥랜드는 조수가 밀려나간 듯 손님이 없어 가게 안이 훤했다. 성아는 손님이 많은 김밥 하우스에 가서 쫄면을 시켜 먹었다. 종종 순두부찌개를 시키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 곳만 가는 것이 지루해져 김밥랜드에도 가보았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으므로 김밥 한 줄만 시켰다. 김밥을 먹고 나가는 성아에게 김밥랜드의 주인이 거스름돈을 던지듯 내주었다. 그것은 마치 헬로 편의점의 사장이 동전을 날려주던 것과 흡사했다. 며칠 후 성아는 다시 김밥랜드에 가서 오징어 덮밥을 시켰다. 전에 김밥 한 줄을 달랑 시켰기에 홀대를 한 것인가 싶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메뉴를 시켜보았다. 음식을 주문하고 퍽 기다려야 하는 김밥 하우스에 비해 김밥랜드는 주문한 음식을 재빨리 내왔다. 성아가 고무줄 같은 질감의 오징어를 씹으며 주인 내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젊은 부부는 그들의 반듯한 가게 모양처럼 키가 크고 늘씬했다. 재래시장에서 김밥을 파는 이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품격 있는 생김새였다. 성화가 오징어 볶음 사이에 들어있던 들쩍지근한 양배추를 입에 넣었을 점 옆에 있던 손님이 음식을 다 먹었는지 카운터로 나갔다. 주인 여자가 거스름 동전을 손님에게 한 손으로 팍 건넸다.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잔돈을 손님이 두 손으로 받쳐잡는 듯 했다. 여자는 어딘지 좀 건방져 보였다.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성화는 카운터로 나가지 않고 앉은 채로 계산을 해달라고 말했다. 주인 여자는 계산을 하고 남은 잔돈을 성화의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놓고 갔다. 잔돈을 받으려고 내밀고 있던 성화의 손이 벙벙하게 되돌아왔다. 손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여자는 탁자에 동전 소리를 툭 던져놓은 것이었다. 앉은 채로 계산을 하는 손님이 못마땅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의 성품인지는 몰라도 여자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김밥랜드의 주인이 손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대했는지 아니면 김밥 하우스 때문에 골이 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후에도 성화는 김밥 하우스 대신에 김밥랜드로 가서 돈가스를 시켜 먹었다. 그러다가 얼마쯤에 시간이 더 지났을 쯤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김밥랜드가 사라지고 없었다. 김밥랜드가 있던 자리에 부동산이 들어와 있었다. 한때 손님들로 박실박실하던 가게가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었다. 김밥랜드의 주인이 손님에게 잔돈을 던져주어 가게가 망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아웃된 이유가 왠지 그것과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